죽음이 생명을 능가한다는 신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이 요구된다.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고 그런 강요를 지탱하기 위해 다른 사람, 분석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공모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내적 지배는 내적 협박과 또는 다른 방식인 인격의 한 부분을 내적으로 유혹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마음의 파괴적 부분에 대해 이상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려는 환자의 욕구는 인격을 점령하기 위한 일종의 항구적인 내적 선전으로 전개된다. 이런 인격에서는 또한 정서적 삶뿐만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희생되고 만다. 이런 인격들은 거짓이나 왜곡된 진실, 즉 선전에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여우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환자. 도널드 멜저가 보고한 이 임상 자료는 분명하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구조화된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 환자의 다른 부분은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부분이 그의 전체 인격을 사로잡고 유혹하고 있다. 30대 후반에 교양 있고 지적인 이 남자는 신체 증상 때문에 분석을 받으러 왔지만 곧 심각한 성격 병리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분석 초기에 그의 자기애적 구조는 꿈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혼자 걸어가다가 자기 앞에 가고 있는 동년배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예전에 그의 사업상 고객이었고 매우 편집적인 성향인 사람이었다. 길이 갈라지자 그는 자신이 가려고 마음먹었던 오른쪽 길 대신에 그 남자를 따라 해변으로 내려갔다. 이 꿈 역시 환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꿈에서 환자의 동료는 그를 편집적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명백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생에서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직원이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사무실과 접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경탄하면서 듣고 있었다. 꿈에 나온 인물이 환자의 동료였다는 점에서 분석가는 그 인물을 환자 자신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이 과대적이고 전능적인 부분으로서 겉보기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멜저는 이것을 선전이라고 서술했다. 환자 인격의 이런 부분은 가끔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여우는 교활하고 의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또한 도착과 연결되어 있었고 죽은 아기들에 대한 기억, 현재의 초기 기억으로부터 오는 공포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방하고 전지적으로 선전하는 특성을 지닌 이 파괴적인 부분은 그로 인하여 그 누구도 칭송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 부분은 또한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성적 무능의 상태에 처하게 한 반면 페니스를 입으로 빨 수 있는 젖꼭지로 제시하는 동서계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그를 위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여우 같은 부분은 죽은 아기에 대한 공포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다. 또는 그렇게 주장되고 있었다. 멜저는 이 환자가 자기의 전능하고 교활한 부분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는 결론을 짓는다. 그것이 환자를 사로잡는 이유는 이것이 근저의 공포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이고 이 공포는 아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호는 특이하고 이상한 종류일 것으로서 그것은 선전이 주는 유혹의 힘에 굴복하는 데 달려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는 유혹이었다. 오직 전에서만 그는 이런 여우 같은 부분이 그를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상 외부의 좋은 대상, 일차적으로 그의 어머니에 의해 그리고 분석가에 의해 보호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좋은 내적 대상들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자기의 나쁜 부분에 중독되는 관계, 즉 폭군에 굴복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파괴적인 부분이 전지적 요소는 환자로 하여금 안전함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선전한다.
뇌전은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좋은 내적 대상의 성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도움을 내린다. 그러한 내적 자원, 인내심이 많은 좋은 내적 대상의 지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성격은 파괴적인 부분에 취약해지고 의존에 대한 왜곡된 의미에 쉽게 분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의 돌봄으로 인해 살았다는 진정한 인식 대신에 파괴적인 태도가 갖는 무지적을 선택한다. 그 자신의 적의 편집심에 대한 유혹적인 선전, 그의 도착적 소망, 저곡지보다는 페니스를 즐기는, 그리고 스포세의 진실, 페니스가 실제로 저곡지라고 믿는 좋은 대상에 대한 그의 충성을 능가한다. 선전하는 자기는 정직하고 겸손하며 현실적인 인격의 부분을 점령한다. 선전은 이러한 거꾸로 된 상황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환자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잠재된 인식과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죽음은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상화된다. 이와 같이 도착된 상태는 실제로 성적 흥분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것의 뿌리는 진실의 전도에 있다. 환자들은 정서적 진실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분석 과정을 과대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대리만족, 전복시킨다. 도착이라는 용어는 이제 1차적으로 진실과 지식의 왜곡을 암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반면 성적 도착은 프로이드가 서술했듯이 개인의 성적 이상에 대한 지식이 도착된 것을 의미한다. 사랑과 정직, 이런 개인들의 경험을 따라가는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은 도덕의 영역 또는 부도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분석가에 있어서 그리고 정신분석 학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거꾸로 된 도덕적 기준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쁜을 찬양하는 행동은 너무 쉽게 찝찝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런 찝찝 반응은 다시금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가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석가는 자신의 반응을 얼어붙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환자의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학부들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혹은 역으로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어떻겠는지에 기계를 뒤집어 놓는 것에서 아주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그런 종류의 도덕적 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 광증, 진실이 아닌 선전에 기초하여 작용하는 혼란스럽고 거짓된 인격의 부분에 이끌리는 상황에는 일종의 광증이 포함되어 있다. 스스로를 이상화하는 부분에 성취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주체는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진정한 정신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머니컬은 이런 종류의 광기에 대해 일반적인 문화는 매혹적인 공포로 반응한다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친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몇몇 원시 문화들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현명하거나 거룩하다고 느꼈다. 심지어 문명화된 나라에서도 그런 개인들을 지도자로 뽑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양가적인 태도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비록 개인마다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자신의 미친 부분이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미친 부분은 종종 온화한 부분보다 더 강력하다고 느껴진다. 그의 인격의 파괴적인 부분이 비록 대부분의 경우 잘 통제되기는 하지만 우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 대부분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또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외제화된다면 문화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을
그러한 파괴성에 대한 충성으로 이끌어내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사회적 억압 체제나 정치 체계들을 만들어내거나 수동적으로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압제적인 사회는 내적 억압과 광기, 정직과 삶에 대한 파괴적인 승리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내적 억압이라는 생각은 현대 정신분석 실체에서 하나의 사고를 발달시켰다. 이제 분석가들은 미묘하고 복잡한 수준의 정서적 접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어떻게 이 접촉들이 선전에 의해 증발되고 지배되고 압도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오늘 수고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충분하게 나눌 시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나눠보죠. 어떤 인격의 소유자는 파괴성의 이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가장 파괴적인 자기의 모습을 이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갱스터 얘기 나오죠. 마피아 얘기 나오면 내면의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부분, 이걸 우상화하고 있는 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괴적인 광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이카틱한 이 광기가 인격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근데 보통 경우에 개인에게는 이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이게 투사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기 안에 파괴성의 우상화가 그렇게 자기 인격 체계를 다 점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일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기 안의 인격 체계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을 텐데, 이 억압된 것이 외부 대상에게 투사되게 된다면 이 투사를 받는 대상을 이상화하겠죠. 자기 안에 있던 부분을 어쩌면 투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 파괴성들이 집단적으로 외부에 투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나 정치 현상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파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대상들에게, 어쩌면 군중들이 굉장히 그게 쉽게 빨려드는 경향, 그 군중들이 힘을 모아서 그 파괴성이 점점 더 우상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임상과 또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파괴성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 내면에 있는 파괴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성의 우상화, 파괴성의 이상화라고, 이상화라는, 제가 바로 이상화보다는 우상화에 가까워하는데, 이 갱스터 사회에서는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가장 폭력적인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집단이 병리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 때 그 지도자가 가장 파괴적인 캐릭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건 사회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과목 발제하시고 나서 느끼는 것, 오늘 발제자 얘기 좀 하시고 두 분도 나중에 조금 남는 생각들을 나누기로 하죠. 저는 사실은 오늘 열심히 읽긴 했는데, 그 앞 시간은 1교시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지금 2교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렇게 막 더 공감대가 있고 막 이러지를 못해요.
이제 다음 주 1교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는 같이 생활했던 것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분명히 나르시시스틱한데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이나 사랑에 대한 갈구함에 대해서는 자기가 귀찮고 힘들고 나는 못하겠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고자 하는 엄마의 그런 관심이나 말이나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닌데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좋은 거 안 하고 좋은 데 가는 건 자기한테 사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휴가나 이런 거는 불안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고개를 끄덕했던 건 자기 파괴적인 그런 부정적인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제 풀리지 않았던 구슬 같은 게 좀 이렇게 끼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깨닫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드러나는 건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혐오라는 것. 그래 이게 자기를 이상화하는 게 자기 혐오가 극대화된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이상화라는 것은 자기 혐오하고 양면이에요. 이 사람의 내적 세계 속에서는 자기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자기는 결코 그 이상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또 한편에서는 추한 자기, 참 자기를 거짓 자기가 계속해서 학대하는 모습이 나와버려요. 이상적인 자기는 이룰 수 없는 팬타스틱한 거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자기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환상적인 자기가 그래 자기의 트루 셀프는 자기가 아니라고 계속 믿고 싶어서 항상 숨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결국 자기를 만나게 되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이상적인 자기가 트루 셀프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어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혐오하고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기서 적절하죠. 네. 자기가 왜 그걸 이룰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헛된 걸로 자기를 괴롭히는지 이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이분에게서는 어렵다는 얘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벽할 수 없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돌보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주 잠깐 그래도 돼요? 이래 놓고 조금 이따 돌아서서 또 자기 목을 계속 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이게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은 통찰로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 통찰 바로 해석으로 도울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분들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돌봐야 된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는 금방 깨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적인 것일 뿐이지 자기의 정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 저는 이걸 앞에 앞당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좋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 나쁜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가장 좋은 대상이 가장 나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신앙적인 거와 종교적인 걸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은 나쁜 하나님을 내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뭔가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건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아까 앞장에서 말했던 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 거로 약속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나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혹적인 대상이죠. 유혹적인 대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나 율법적인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가 되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형태로서 가지고 있으면은 공격성이라든지 그런 불안이라든지 불만, 분노 이런 게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정죄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생각되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좋은 쪽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병리적이고 그다음에 나쁜 대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를 자기 자신도 파괴적으로 대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파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인 신앙을 간과하는 갈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거를 종교에서 계속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종교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공격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아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파괴성, 공격성을 흔히 아까 말했던 파괴성, 죽음 본능 이런 것들을 다른 대상에게 막 투사하도록 근데 그것도 정당화시켜서 투사하도록 그러면서도 그거를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파괴까지 끌고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살아가야지 그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자기를 피널라이즈 하는 거죠. 그 죄책감을 상쇄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내적 대상에 대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내지는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결국은 내적 세계가 변하지 않고는 외적 세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굉장히 큰 공격성을 드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하는 사람 굉장히 저지멘탈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는 이미 처벌 충분히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니. 네.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본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쾌감이야 플레서 프린시플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이 어쩌면 섹슈얼 인스팅트를 통해서 만족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더 큰 만족이 공격성에서 있다는 부분이에요. 1차 대전의 그 참혹함을 겪으면서 프로이드가 결국은 죽음 본능 이론을 세웠던 것들이 그런 사회적인 변화 체험들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파괴를 하면서 엄청난 플레저를 갖고 있다는 이게 죽음 본능이라는. 그리고 요즘 추세가 한국도 지금 심각한 게 요즘 개그 있잖아요. 네. 그 개그가
가학적인 게 인기가 있거든요. 과학적인 개그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있는 공격성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걸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이런 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요즘 TV에서 코미디 빅리그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가학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다른 개그가 다 인기가 시들어져 버린 게 그냥 웃기는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별로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학적이고 막 물 끼얹고 얼음 집어넣고 아프게 하고 인적 모독을 하고 하는 게 그래야지 재밌는 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세이리스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한국, 뭐 중국 할 것 없이 요즘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온 세계가 그냥 합리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전 세계가 너무 이 공격성을 통한 만족, 이게 너무 탐닉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